7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의 호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로 6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권을 기록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 크게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전날 공개된 FOMC 의회록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는 1% 미만의 약세를 보이며 보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27센트 상승한 배럴당 86달러 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전주 대비 2만 6천 명 감소한 3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4월 실업률이 22.5%를 기록해 사상 최고 기록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3%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실질자 수는 약 1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글로벌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 마감했는데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벌써 엿새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 결과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호재로 인식되지 못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어제도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이죠.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죠.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상당히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던데요. 어떻게 발표됐는지 궁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호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던 그 FOMC 의사록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역시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뉴욕 증시가 6일 연속 현재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지표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내용도 발표가 비교적 좋은 추세로 나왔습니다만 시장을 돌려놓기에 현재 역부족인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나온 내용으로는 주간 신규 실업자 수당 신청 건수가 35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36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보다도 1만 5천 건이 현재 하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2주 전 수치인 37만 6천 건 대비해서도 실업자들의 이 수당 신청 건수가 2만 6천 건이나 감소하면서 현재 큰 폭의 감소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독립기념일 휴일이 있어서 신청 일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 그 다음에 빅3죠. 크라이슬러나 포드, GM 등 일부 자동차 업계들이 6월 자동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비정규직 해고를 현재 줄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실업자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배경으로 해석이 되면서 미 증시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하지 못하는 제한적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날 미국의 6월 실업 수입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인플레 압력은 뭐 계속 현재 줄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이 뭐 적극적으로 현재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수입 물가도 2.7%나 하락이 됐습니다.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6월에도 원유 수입 가격이 10.5% 하락하면서 물가를 현재 하락시키는 1등 공신으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2.7%가 하락한 수치는 예상치인 1.9%보다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농산물이나 연료 이런 부분을 제한 물가도 0.3% 6월 수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그 물가 불안 요인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도 경기 침체를 반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물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기업과 그다음에 고용, 경기가 성장하는 이런 그 골드락스 경제 이런 부분을 미국인들과 미 증시가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은 디플레 우려가 좀 심해진다는 측면에서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미국 소도시들이 연쇄 파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재정이 고갈되면서 로스앤젤레스시도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 문제는 네. 간간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벌써 캘리포니아 주정부 내에 3개 도시가 파산 신청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2개 시가 현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맘모스 레이크와 샌 버나디노가 7월 4일과 10일 줄줄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었고요. 6월에도 캘리포니아 주의 스탁턴 시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현재 나오는 얘기는 로스앤젤레스, LA시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ABC 뉴스가 현재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정부의 재정 문제가 크게 악화되면서 시 쪽의 재정 문제도 연쇄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연방 파산법에 따르면 이렇게 파산을 신청하는 도시나 국가, 특별 과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하에 회상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정을 추가적으로 더 줄이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서 LA시뿐만 아니라 여타 도시에도 이런 그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우려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오늘 주목할 재료 중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오늘 오전 11시쯤이면 발표가 될 텐데요. 각 기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특히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그 라가르드 총재가 네. 방콕에서 이번 해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8%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소 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중국 내부적인 시각으로 봐도 7.5에서 7.6%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12일 방콕 연설에서 이렇게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가 8%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IMF는 현재의 기조적 추세가 빨리 그 전환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비교적 좀 그 부정적인 그런 식견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IMF는 중국이 내수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중국에 대한 얘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출을 좀 더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수출 경기가 중국도 유로존이나 미국 등 별반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비양 이런 쪽을 IMF가 현재 권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그 중국의 그 국가통계국이나 수치의 적정성 면에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1분기 그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도 8.1%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7.6%였다라고 현재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리보 금리 파문도 낳고 있는데 중국의 통계 파문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겹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10시에서 11시에 네. 2분기 실적이 공표가 됩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 오늘도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의 자동차 메이커인 푸조 시트로eng이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줄일 계획입니까? 네. 일단 그 최고 경영자 입에서는 8,00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10,000명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은 조금 줄긴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이 줄은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2위 규모의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대대적인 그 감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역시 프랑스의 현재 제조업 경기나 유로존의 수출 경기 이런 쪽에서 프랑스도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8,000명을 현재 공장의 근로자를 일부 전환하거나 해고를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필립 바랭 CEO는 5년 동안 계속적으로 현재 자동차 그 생산 대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그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푸조 시트로eng은 약 13%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생산 대수도 162만 대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장 가동률은 종전 작년 86% 수준에서 현재 76% 수준으로 10%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상반기에 자동차 부분의 손실 규모가 매달 2억 유로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나 현재 정부 측이 굉장히 그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올랑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도 금이 갈 텐데 프랑스 정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발등에 현재 불이 떨어진 네. 상태입니다. 뭐 대대적인 이 감원 때문에 특히 이제 노조 쪽에서도 굉장히 뭐 이것은 우리 쪽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같다. 뭐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현재 반응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충격적이다라고 일성을 내놨습니다. 현재 파리 경교의 온해 공장을 푸조 시트로eng이 2014년까지 폐쇄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역에서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새 직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그 정부가 나서겠다라고 총리가 일단 밝혔고요. 이달 25일까지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랑드 대통령은 대기업이나 또한 그 소득이 높은 부자들 이런 쪽에는 비교적 적대적인 그런 그 정부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들이 크게 그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 이런 점은 올랑드 대통령에도 커다란 악재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유럽은행 감독청이 6월 말 마감한 자본 확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젤 3 내년에 이제 그 적용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핵심 자기자본 비율 9%를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6월 말까지 그 유로존의 대형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 노력을 요구를 했었죠. 특히 27개 은행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스페인의 은행 구조 조정을 통해서 방키아 등 일부 은행들은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9% 자기 자본 비율을 마친 27개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대형들의 자본 확충은 약 944조 유로까지 현재 올라왔고요. 이 중 신규 자본의 대부분이 신주 발행과 대출 청산 이런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은행들의 현재 그 재정 상태는 많이 건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그 재정 상태가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이 안드레아 엘리아 유럽은행 감독청장이 이 코멘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형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추가적으로 더 확충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이 더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은행 감독청보다는 내년에는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관리 감독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셀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 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또 어제장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또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분이죠.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남은호 원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방준비위원회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망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장전에는요, 유럽의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산뜻한 출발을 예측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장중 이러한 실망감들이 계속 매물로 터져 나왔고요. 결국 이 나스닥과 그리고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모두 1%보다는 좀 작은 퍼센트지만 계속적으로 심리 악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는 미국의 주택 지표 등의 경제 지표 등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망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호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모두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이상로 전문위원이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려감이 너무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3일 오늘이죠. 오늘 중국의 GDP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관망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조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관이나 메이저급 세력들도 지금 조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뭐 오늘 수급 상황을 예측하기 전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뭐 옵션 만기일과 맞물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 3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 2천억 정도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만큼 일단은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좀 길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정책 자체를 그냥 바꾸게 되면 뭐 안에 규제를 바꾼다고 하면 금방 이게 정책적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곧장 나타날 수 있지만 통화량 같은 경우를 변화를 시킬 때는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느끼는 여파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노리는 게 그걸로 인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노리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똑같은 일을 했지만 큰 폭의 하락세를 맺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네. 저도 솔직히 어제는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비중 자체를 주식 비중을 가지고 계신 80%를 좀 유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향성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기적인 급락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앞으로 뭐 환율 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는지 그런 면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 대한 GDP 발표는 지금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7.7에서 7.5% 정도의 성장률을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수출입 동량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다 나왔었죠. 그런 부분은 나왔으니까 좀 그런 부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무난한 옵션 만기와 금통일을 예상했었는데 이 예상과 정반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을 30분 앞두고 1,800포인트도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인상적이었죠. 남은호 원장님, 어제 장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네. 이 기준금리가 이제 25bp 내렸지만 시장은요 반대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반응은요 좋을 때 더 좋은 반응 그리고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반응으로 또 과대 확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경기가 상당히 또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도를 좀 강화하면서 베이시스가 좀 악화된 부분이 또 장 막판에 옵션 만기를 맞아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장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약 2천억 정도의 매물이 나온 부분이 지수를 좀 급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좀 강한 흐름들이 6월 중순 이후에 계속 지속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역시 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487포인트에 위치한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 또한 조금은 좀 강한 흐름보다는 좀 시장의 심리적 위축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과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보통 증권주와 건설업종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어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더라고요. 원장님,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통상 이제 금리 인하는 이 주택 경기와 그리고 이렇게 금융권, 특히 증권 업종의 어떤 강세를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세 업종이요, 의료 정밀 업종으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로 모두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운수창고업, 보험업, 철강, 화학 등의 최근 좀 반등의 실마리를 가진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그렇다면 어제 좀 낙폭이 컸던 업종은 유독 어느 업종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리온, 네. 이 경기, 내수 경기의 불안에 대한 요소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하는 종목 위주로 좀 하락폭이 6에서 7%까지 굉장히 좀 깊어진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운수 창고업 또한 이제 경기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면 실적의 악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반적인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코스피 이렇게 업종별 흐름을 정리해봤는데 그렇다면 특징을 보였던 종목은 어느 종목인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건설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요. 뭐 일단 건설주, 대표적인 건설주죠. 건설주 같은 경우가 왜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다 오를 수 있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건설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장기 대출을 끼고 이제 영업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금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싸게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건설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제 3% 내에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고요. 건설주 대부분 다 반짝
뭐 상승을 했다가 다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늘어난다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어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를 좀 하지 못했다. 그렇게 전체적인 논평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안에 뭐 거래소부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이 장 가운데서도 또 오른 종목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웅진 코웨이를 인수한다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GS 리테일의 상승 효과를 좀 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를 들 수가 있겠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 블레인드 소울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런칭 서비스를 했었지만 그 부분 자체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시장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또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금리 인하 카드를 내세우고 난 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하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말씀을 드리면요. 안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발표 소식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일부 어제 3% 정도 상승을 네. 했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 꾸준히 뭐 돌발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문재인 그리고 뭐 김두관 테마주라든지 박근혜 테마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순환매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수록 그만큼 테마주 쪽에 그만큼 돈이 몰리는 거는 또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네. 게임비를 또 말씀을 드리면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의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어제 급락을 면치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렇다면요, 어제 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200일 이동 평균선도 이탈하면서 9만 천 원대에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좀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제가 뭐 월봉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내 경제 상황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 꼭지를 나타내고 난 다음에 지금 고점에서 음봉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하락 추세를 지금 이동하는 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100만 원 선 정도로 보이는데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에는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개인들, 서로가 투자자들을 못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우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상황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투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수급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110만 원이 붕괴된 건 좀 과매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남문호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예,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그 종목으로는요, 기아차, 현대건설, 그리고 KT 정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기아차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매도를 했지만, 네. 매수를 했지만,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매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종목 중에서 KT와 KTNG가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대내외적 리스크가 좀 큰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매수군에서는 삼성전기를 올려놓았는데요. 반대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IT를 이야기하면서 삼성그룹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서로 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의 흐름들 중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좀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이라든지 위메이드 등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기관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어저께 하락폭이 꽤 컸었거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종목별로 대응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기관들은 약간의 업황에 따라서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라나가는 그리고 재매수를 위한 전략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코스피,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제도 코스피가 1785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이렇게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바닥이 언제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고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궁금하실 것 같고 전문가분들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800에서 1827 사이는 박스권, 작은 박스권에 해당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박스권 자체를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178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번 주에 조정은 생각을 했지만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만큼 많이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기가 못 맞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위안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1785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일단 관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관망을 좀 하시고 추가적인 하향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제 1800을 이탈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괜찮지만 지금은 178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기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방향을 이왕 하루 늦었는 거 방향을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파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더욱더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항상 네.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일단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로 전문위원님은 오늘 일단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은우 원장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상당히 네. 좀 힘든 전일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렇지만 전일보다는 좀 강화된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 2분기 GDP 성장률이 과연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 오늘의 하방 어떤 포인트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좀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면 1780에서 70 사이에서는 충분히 방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예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응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가격이 순간적으로 싸게 보인다고 해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시장의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분명한 사실은 좀 더 전일만큼 그렇게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좀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들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모두 오늘은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우 원장님 첫 시간이었는데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첫 번째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예, 어제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좀 눈에 띄는 그러한 종목들은 분명히 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일에도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동유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키움증권의 모회사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충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좀 많은 기업입니다. 1월 초에 사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한 차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가 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같이 테마가 형성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좀 밝히면서 다시 한번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그 테마 부분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성장성,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뭐 인터넷 서비스 매출뿐만이 아니라 솔루션 부문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수익성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가진 영업 가치라든가 이런 부동산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키움증권의 어떤 솔루션 제공 이외에도 문자 서비스라든가 뭐 인터넷 복권 사업 그리고 이제 신규 뭐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이제 이익 성장 부분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한 그런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움증권의 이런 가치를 제외하고서라도 말씀드린 어떤 영업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그리고 또 기타 이제 유가증권의 어떤 가치를 따졌을 때 자산 가치가 한 5천억이 넘습니다. 현재 시총이 지금 어제 상태로 봤을 때 6,035억이니까요. 그것만 키움증권의 가치를 제외하고 나서도 한 90% 정도, 시총의 한 90% 정도가 설명이 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키움증권의 어떤 모회사다, 대주주다, 이러한 부분을 좀 벗어나서 다우기술 동사의 자체적인 그런 기업의 매력에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또 최근 기관의 또 강한 매수세가 그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원위치 된 상태, 1월 달에 테마 형성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11,000원 원위치가 된 이후에 한 3달 정도 행보 구간 이후에 그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봐서도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적기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수에 가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4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 갭상승한다면 추격 매수 좀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급락장에서도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었죠. 다우기술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일전에 사실은 7월 4일 날 그때 이슈 종목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당일날 아침에 그날은 상승을 좀 보여줬으나 그 다음 날부터 지속 좀 하락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주가 좀 하락 이후에 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 이제 그때 가격적인 부분으로 제시해드린 부분이 손절가가 12,500원 선이었는데 그 정도 좀 이탈이 안 되고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현재 가격선이라면 기존에 제시해드린 다시 그 매수가 이러한 구간에 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자리로 판단이 들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좀 봐도 되지 않나. 7월 2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식 출범된 이후에 OLED 공장의 장비 발주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2분기 실적은 좀 사실은 비수기 영향으로 해서 약간은 수익성이 조금 부진한 그러한 전망인데요.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모멘텀이 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구간 속에서 과연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또 사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특히나 기금의 그런 매수세가 계속 꾸준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사의 어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에 가담하실 때는 제일 종가였던 13,500원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그러니까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대응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일제히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부담이 큰 서민층에게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세빛 둥둥섬 조성 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는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낙후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국가가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결정했죠. 그 영향으로 어제 채권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0.25%포인트 내린 3.0%로 낮췄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적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일제히 내리게 됐습니다. 기업은행이 당장 13일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국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다음 주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갑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시장은 심하게 요동쳤는데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 초반 보합세를 보이다 금통위 금리 인하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서 전날보다 무려 0.22%포인트 떨어진 2.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데다 장 막판 옵션 만기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1포인트, 2.24% 떨어진 1785.3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4일 이후 27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옵션 만기 물량으로 프로그램 매매에서 5,800억 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졌고 여기에 외국인도 2,418억 원어치를 내다 팔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가계부채 부담이 큰 서민층에게는 담비 같은 소식이 되겠는데요. 가계부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전격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가계부채 문제 부담에 짓눌린 서민층에게는 담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가계 빚 문제 해결을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층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줘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해 이날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이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따라 가계부채는 3년간 0.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율 함수보다도 주택가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영향은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서민층의 빚 부담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가계대출 문제 해결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고 오히려 빚 부담은 커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빛 둥둥섬을 특별 감사했는데요. 투자비를 2배 불리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서울시의 특별 감사 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빛 둥둥섬이 민간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총체적 부실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약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서울시는 적법하게 계약을 고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입니다.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반포대교 남단 한강에 인공섬으로 조성된 세빛 둥둥섬은 지난 2008년 첫 사업 협약 때만 하더라도 투자비 662억 원, 무상 사용기간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1차 변경 협약과 지난해 12월 2차 협약을 거치면서 투자비는 1,390억 원으로 뛰어오르고 무상 사용 기간도 3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세빛 둥둥섬 사업 변경 협약은 법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요 재산을 취득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서울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시의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세빛 둥둥섬 사업 과정에는 이 절차가 모두 무시됐습니다.
이 밖에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깨도 시가 해지 시 지급금을 물어주는 조항, 설계 변경이나 현저한 물가 변동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총 사업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두 차례에 걸쳐 협약에서 사업비를 올려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협약 조항에 대해 삭제, 수정을 추진하고 업무 관련 공무원 15명도 엄정 문책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국가가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죠. 재산권 침해, 형평성 논란 등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낙후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문화 개선 종합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경찰은 음주 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며 단속에 3번 적발되면 음주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 방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강력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상습 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